임대료를 좀 지원해 준 방식 지금 어디 할 거냐면요. 계속해서 자 223페이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임대료를 지원해 준 방법은 소비자한테 지원해 준 방법이 있고 공급자, 여기서 말한 공급자는 건설사들 지원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소비자한테 지원해 주면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 때문에 소비량을 자꾸 늘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이게 자 10평, 12평 너무 협소하죠? 넓은 집에 가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달동네 같은 거 정비하려고 좋은 동네 가서 살라는 얘기죠? 그럼 정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주된 목적이고 공급자한테 지원해주면 한 동 지을 때마다 생산비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공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결국은요?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일반적으로 임대료 보조하면 주로 이제 소비자 보조를 주로 얘기합니다. 소비자 보조. 그래서 223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에 보니까 임대료 보조의 효과 있죠? 효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소비자 보조의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 나눠볼게요. 자, 단기적으로는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평, 12평 너무 협소하니까 넓은 집에 가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더 많은 주택을 소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바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동네에 이제 임대주택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더 많이 소비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네요.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죠. 이거 상당히 문제네요. 왜냐하면 이 건 내에 50만 원 지원해줬더니 고스란히 임대료가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죠. 그러면 결국은요. 세입자는 혜택을 못 보고 집주인, 여기서 임대인을요. 집주인을 얘기합니다. 임대인만 초과이윤을 얻어가는 이상한 형태가 나타났네요. 결국은 임대료 50만 원 지원해준 효과를 다 누가 가져가요? 집주인들이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문제가 되네요. 근데 주택정책은요, 단기적인 정책을 자꾸 수행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꾸 정권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적인 정책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어떤 정년퇴직자가 이럴 겁니다. 내가 이번에 정년퇴직하면 기필코 이 퇴직금 다 긁어 모으고 대출 잔뜩 끼고 해갖고 아파트 5채 구입해서 임대사업 하겠다. 이런 데 생겨 안 생겨요? 원룸 지어서 임대사업 하란다. 아니면 다가구 주택 구입해서 임대사업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어서.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니까 시장에 물량이 많아져서 그죠? 임대주택 물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임대료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마늘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시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요, 임대인들의 초과 이유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임대료는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어, 안 나왔어? 내려왔고, 50만 원 지원해 주니까 누가 혜택을 본다고요?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임대료를 이렇게 지원해 준 방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맨 아래 볼게요. 223페이지 맨 아래, 이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가격 보조라는 게 있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224페이지 맨 위쪽에 소득 보조 혹은요 현금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볼게요. 다시 가격 보조라는 게 있고 요거는요 소득 보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걸 다른 말로 가격 보조를요 집세 보조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요거는요 현금 보조 이런 표현도 씁니다. 현금 보조. 자, 두 개 차이는요, 가격 보조는 우리가 이제 5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니네들 무조건 임대료로만 사용해라. 임대료로만 사용해라. 임대료로 안 쓰면 집주인한테 그대로 줄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임대료로만 써라. 그리고 소득 보조는요, 다른 용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타 용도로 사용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용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는 걸요. 소득 보조, 이건요, 현금 보조를 하는데, 우리 정부 정책 효과는 뭐가 크다고요? 가격 보조가 큰 겁니다. 정부에서 50만 원 지원해 준 이유를 잘 볼게요. 이유를 보면,
그럼 10평, 12평 너무 좁아요, 안 좁아요? 좁으니까 이번 기회에 넓은 지역에 가서 인간답게 살려는 길이죠. 그 다음에 달동네 같은 거 없애려고 소득을 지원해주면 얘네들이 좋은 동네에 살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제 공가가 많이 생기니까 달동네 정비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정책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게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자, 소비자 효용, 만족감, 효용 이런 것들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 혹은 소득 보조가 더 유리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있는데 애가 이번에 서울로 대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갔는데 어디가 학비는요, 등록금 같은 거는 학자금 대출 같은 거 받아서 가까스로 마련했는데 얘가 이제 서울 가서 이 자취라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때마침 정부에서 5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요거 딱 보내면 딱이 안 해요? 딱 맞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자 만족감 측면에서는 뭐가 유리하다고요? 소비자 만족감에서는 소득 보조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듣기만 하시면 돼요. 듣기만 하세요. 우리나라는요, 1999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제정되면서 이 극빈층을 대상으로 해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정 있죠? 그런 가정을 선정해서 최저 생계비 정도에 상응하는 만큼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사무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어떤 특정한 생계비는요, 그 용도로만 써야 되는데 일반 생계비 같은 경우는요, 아무 용도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교육비로 써도 되고 의료비로 써도 되고 아니면 임대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형태는 뭐라고요? 소득 보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현금 보조. 그리고 2018년부터 주거급여법이라는 게 제정되면서 극빈층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법이 생겼습니다. 주거급여법. 그리고 임대료뿐만 아니라 집이 너무 낙후돼 있으면 어떤 수리하는 비용 있죠? 요거까지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런 용도 쓰는 거기 때문에는 임대료로만 주로 써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보조라고요? 가격 보조입니다. 그리고 가격 보조의 특수한 형태 중에 하나가 주택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바우처라는 것은 쿠폰을 얘기합니다. 혹은 상품권 이런 걸 얘기하는데 상품권을 나눠주는 겁니다. 극빈층을 대상으로.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임대료 달라고 하면 쿠폰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은 쿠폰 가지고 시청 이런 데 가서 돈으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그 임대료로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동네인데 구두 수성 가게에서 깡을 하기 전에는 깡이 먼저 하냐면 상품을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두방에서는 좀 비싸게도 파는 겁니다. 이런 걸요 깡이라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이 다른 용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대료로밖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는요 일종의 뭐야? 가격 보조가 되는데 이걸 어떤 시군에서 실시하는지는 몰라요. 다만 서울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실시한다고요? 서울에서는 서울형 바우처라고 해서 자 이거 쿠폰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극빈층을 대상으로 해서 옛날에 57,000원권이었는데 지금은요 좀 금액이 커졌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잠깐만요. 자, 맨 위에 225페이지 맨 위에 맨 위에 볼게요. 1번 볼게요. 임대료 보조 정책은 찾으셨나요?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해야 안 해요? 한다. 자, 2번 볼게요. 자,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 준다면 단기적으로는요 시장 임대료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시장 임대료가 낮아지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안 올라요? 오르는데 장기적으로는요 공급이 증가하는 바람에 낮아지게 됩니다.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3번 볼게요.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임차인들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공급자한테 지원해주면 얘들이 지어놓은 데가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기 곤란한데 임차인들, 소비자한테 지원해주면요 가고 싶은 데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4번 볼게요.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 이게 바로 주거급여법에 따라 지급하는 겁니다.
요거는 일종의 무슨 보조라고요? 소비자 보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자 보조. 그 다음에 정확히 얘기한다면 소비자 보조 중에 무슨 방식이라고요? 가격 보조 방식입니다. 자, 가격 보조. 임대료로만 쓰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5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시장 임대료를 또다시 낮아지게 합니다.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해야 하나요? 하죠. 그리고 임대료를 또다시 낮추게 됩니다. 원래대로 낮아지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주택 바우처 제도는요,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들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소비자 보조 방식이기 때문에 그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가고 싶은데 가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쉬울게요. 쉬어도 되죠? 자, 지금부터 공공임대주택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와 관련된 정책 중에 공공임대주택 정책 알아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아까 공급자한테 지원해 준 경우는 그거는 민간 건설업자들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고, 여기서는요, 아예 처음부터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 있죠? 얘들을 시켜서 주택 도시기금이라든가 세금 등을 동원하는 겁니다. 세금을 공적 자금해 줍니다. 이런 걸 동원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할게요. 아까는 공급자 보조 있었어 없었어요? 이거는 민간 건설업자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고, 얘는 아예 처음부터 이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 같은 공공기관 있죠? 그 정부 투자기관을 동원해서 아파트 지어서 매우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어디냐면 225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의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 효과가 있는데, 이거 볼게요. 자, 요거는요, 사적 시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적 시장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삼성 아파트라든가 대림 아파트 아니면 대우 아파트 같은 전월세 시장을 얘기합니다. 이런 동네 전월세 시장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 되겠다.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얘들 시켜서 아파트 지어서 이걸 공적 시장 이렇게 해줄게요. 자, 아파트 지어서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사적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난 효과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효과, 얘는요 장기적인 효과 나눠볼게요. 그러면 여기나 품질은 큰 차이가 없다고 치자. 뭐는 차이 없다고요? 품질은 차이가 없다고 친다면 여기는 임대료가 비싸고 여기는 비싸죠? 비싸죠? 그러면 뭐하러 여기 살려고 합니까? 이쪽으로 이사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공적 시장으로 자꾸 이사 가려고 할 겁니다. 맞죠? 이 품질의 차이가 없다면 싼 데 가려고 하지 비싼 거 안 사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사 가려고 하니까 여기는 수요가 증가하고 여기는요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가 증가해야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수요가 감소하면 여기서 안 살려고 하죠? 그 임대주택 통통 비면서 임대료는 점점 하락하게 될 겁니다. 수요가 감소하니까 임대료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이 동네 안 살려고 하니까 임대료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점점점 떨어지는데, 자, 점점점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하락하냐면, 자, 얘가 높은 한은 계속 이사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높은 한은 계속 이사 가려고 하니까 이 정도 될 때까지 이사 가려고 할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매우 좋은 제도네요. 매우 훌륭한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볼게요. 공적 시장으로 이사 간 사람은 당연히 혜택을 보는 거고 처음부터, 그 다음에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임대료가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네. 내려갔죠. 그러니까 둘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둘 다 혜택을 보는 매우 좋은 제도네요. 매우 좋은 제도. 근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게요. 장기적으로 여기 임대료가 형편없이 정부에서 공적 시장 임대료 수준으로
폭락했죠? 무지하게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은 임대사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다 때려치려고 하니까 이 시장에는 그 임대주택이 부족해져요? 많아져요? 점점 줄어들 겁니다. 다 때려치려고 하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이 점점 줄어드니까 임대료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원래 마늘이 얼마, 몇 개 안 되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듯이. 이 동네에 이제 다 때려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임대료가 형편없이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내리니까 사람들 임대사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점점 임대주택은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임대사업다 때려치려고 하니까 공급이 점점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점점점 감소하니까 시장에 물건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죠? 몇 개 안 되죠? 그러면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 안 올라가요?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다 때려치려고 하니까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 안 올라가요? 점점점 올라가는데, 자, 요게 이제 단기적인 효과입니다. 단기적인 효과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다 때려치려고 하니까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옛날에 적정 임대료에 못 미치는 한 다 때려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될 때까지 다 때려치려고 할 겁니다. 이거 바로 장기적인 효과가 됩니다. 장기적.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겼네요. 어쨌거나 공적 시장으로 이사 간 사람들은 당연히 혜택을 봐야 안 봐요? 당연히 혜택을 보지만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임대료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죠. 그러니까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이 공정시장의 임대료보다는 이 동네 사적시장 임대료가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요것도 좀 기억하세요. 결국은 여기다 아파트 지어된 만큼 여기서 공급이 감소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지어된 만큼 여기서 공급이 감소한 꼴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전체 임대주택량은요. 이런 표현도 기억하세요. 임대주택량은 불변이다. 자, 변함이 있어, 없어요? 없다. 불변이다 해줍니다. 에이, 불변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도 기억하세요. 자, 근데 요거는 옛날에는 요것도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요거는 잘 안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나 품질은 똑같다고 가정해야 되는데, 품질의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주택공사가, 토지주택공사가 짓는 게 얘네들이 이제 아파트 지어서 보금자리 주택 이런 식으로 공급도 합니다. 팔기도 하고, 임대도 하는데, 얘들이 지어놓은 임대아파트 같은 거 보면, 보통 평수가 너무 작아요. 평수가 20평 초반이죠. 이렇게 막 17평 이럽니다. 너무 좁고, 그리고 복도형 형태로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복도 형태로 쭉 가면서 그 현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변하고 좀 마찰도 심하고, 그리고 관리 같은 것도 좀 안 됩니다. 일반 아파트보다는 관리가 좀 안 돼요. 그래서 품질에 좀 차이가 있어, 없어요?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별로 많이 안 물어봅니다. 됐죠? 그럼 뭘 물어보냐면, 거기 보시니까 한 장 넘겨보시면, 그거 볼게요. 자, 225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들이 지어놓은 데가 살아야 되죠? 아무래도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긴 곤란하네요. 맨 아래 볼게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요, 입주자가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죠.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긴 곤란하다. 주로 뭘 물어보냐면 226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박스 안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있어, 없어요? 이 종류를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종류는요, 예전에도 했는데 1번에 영구임대주택, 2번에 뭐가 있어요? 국민임대주택, 3번에 행복주택, 그리고 5번에 장기전세주택. 주로 이 부분에서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요거 예전에 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영국 행장이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영국 행장이다. 프랑스 행장이 아니라 무슨 행장이라고요? 영국 행장이다. 이렇게. 자, 요거는요, 영구 임대주택을 얘기하고, 요거는요, 국민 임대주택, 요거는요, 행복주택, 요거는요, 장기 전세주택, 요걸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영구 임대주택은요, 보통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입니다. 극빈층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이제 탈북자라든가 이러한 극빈층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임대차 기간이 이 영구적 혹은 영원히 혹은요 50년 이상입니다. 50년 이상에 걸쳐서 자, 거의 초장기적으로 빌려주는 형태를요 영구 임대주택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국민임대주택은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구분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30년 이상에 걸쳐서 임대하는 이런 형태를요 국민임대주택. 그 다음에 행복주택은요 젊은 층 1인 가구라든가 사회초년생, 대학생 아니면 신혼부부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이제 요 교재는 없는데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서 빌려준 형태입니다. 물론 대학생 같은 경우는 7년 이내인데 7년 넘어가면 보통 이제 젊은 층이라 하긴 좀 그렇죠. 중년층 해야 되고 대학생들한테 계속 빌려주면 대화인데요. 학교 계속 다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7년 이내인데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넓게 그냥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서 빌려준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다른 것도 다 월세 내야 됩니다. 조금 내든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요거는 그 전세 계약의 형태로 빌려주는 겁니다. 전세 계약의 형태로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서 20년 이하, 5년 이내 똑같습니다. 이내의 기간에 걸쳐 요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20년 이내. 자, 이렇게 해서 빌려준 형태를요 장기 전세주택 이렇게 합니다. 227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볼게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 기출문제 2번 볼게요. 227페이지 맨 위에 2번 행복주택 나오면 젊은 층 나와야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이라든가 주택 도시기금에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이라든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맞고 3번 볼게요. 장기 전세주택은 그야말로 전세 계약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20년 이내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표현 없네요. 원래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나왔습니다. 장기 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라든가 주택 도시기금에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뭐라 한다고요? 장기 전세주택 해줍니다. 이 정도에서 나중에 제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유학제 보시고 계속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임대와 관련된 정책 마무리했고, 자, 지금부터 분양과 관련된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자, 분양 관련된 정책은요, 크게 이 어디가 있냐면 거의 227페이지 위쪽에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율화 있어 없어요? 요거 하고 한 장 넘기시면 229페이지에 선분양제도, 후분양제도 있죠? 요거를 공부하는 건데 먼저 자, 이 분양가 어떤 지역이 딱 있는데요. 분양가가 한 평당 분양가가 1,500만 원이랍니다. 1,500만 원. 이거 너무 비싸지요? 왜냐하면 한 30평이면 5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이 사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 니네들, 자, 이 한 평당 이 지역에서는 70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를요, 분양가 규제다. 이렇게 합니다. 자, 분양가 규제. 아니면 올라가더라도 여기까지만 올라가야 되죠? 이게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이걸요, 분양가 상한제. 이런 표현도 씁니다. 분양가 상한. 아니면요 최고로 여기까지만 받으라는 겁니다. 최고 가격 이거라는 얘기죠. 최고 가격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저소득층들이 집 사기가 용이하게끔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집이 한 10채가 있는 자가 있는데 5채가 있는데 요거 집값 비싸요 싸요? 무지하게 싸죠. 나도 한번 사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한번 사겠다 하는데 요거는 청약 조건이 맞아 안 맞아? 5채나 있으니까 집 사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친구 명의로 사촌 명의로 막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이 소문 듣고 몰려 안 몰려?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럼 막 이 분양 현장에는 줄나라비 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추첨을 통해서 일부는 당첨자를 가려냅니다. 그러면 당첨만 됐다 하면 나중에 이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평당 800 정도 남으니까 50평이면요 4억 정도 남는 거 아닙니까? 요거 한번 해볼만 해요, 안 해요? 4억이 무슨 애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금방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투기꾼들이 몰려 안 몰려? 몰리겠죠. 그러면서 투기가 아주 극성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걱정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정부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700만 원 받아서는 이 돈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 공급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거의 안 할 겁니다. 신규 주택 공급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래 좋다. 700만 원 받고 아파트 짓겠다. 그러면 고급 자재 갖다 썼다가는 망하기 딱 좋아, 안 좋아요? 망하기,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동네가 딱 있는데 이렇게 주택들이 딱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신규 주택 공급을 안 하려고 하니까 오래된 주택들은 철거되고 여기다가 새로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신규 주택을 들어오고 해야 돼. 이렇게 여과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래된 주택들은 철거되고 새로 지어진 주택은 몇 개 돼야 한대요? 거의 없으니까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만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기존 주택 가격만 계속 올라갈 수 있겠네요. 결국은요, 아파트 몇 채 안 지어지는데 어쨌거나 당첨된 몇몇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존 주택 가격만 올라갔다는 얘기죠. 집 사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좋다. 건설사가 700만 원 받고 아파트 짓겠다 그런 얘기인데 고급 자재 갖다 썼다가는 망하기 딱 좋아,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중국산 싸구려 저질 자재 갖다 지어지니까 분양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 자체가 매우 저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심 쪽에 지었다가는 망하기 딱 좋아, 안 좋아요? 좋으니까 산 밑에 나홀로 아파트 막 이런 거 막 지어대니까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시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엉망.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어떻게 실수요 목적으로 아파트 구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700만 원이면 싸요, 비싸요? 무지하게 싸니까 에라 이번 기회에 내 식구밖에 안 되는데 50평짜리 한번 구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아주 농후합니다. 결국은요, 분양가 규제했더니 아파트도 거의 안 지어지고 그리고 당첨된 몇몇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이익만 생기고 아파트 사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점이 생기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분양가를요, 그냥 시장 기능에 맡기는 거를요, 분양가 자유화한다 해줍니다. 분양가를 자유화한다면 그냥 맡기는 거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1,500만 원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기 같은 건 없어질 겁니다. 투기는요,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파는 게 투기지 비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그대로 파는 건 투기가 아니죠. 투기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 막 1,500만 원 정도라면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막 지어달려고 하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거 이것도 없고 그다음 기존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1,500만 원 정도라면 고급 자재 갖다 지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질적 수준 저하되는 것도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1,500만 원 정도라면 자, 도심에다 지어주려고 하니까 비효율적인 토지용이 생기는 것도 없어지고 1,500만 원인데 무슨 과소비랍니까? 20평만 해도 몇 억씩 되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과소비 같은 것도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분양가를 자유화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제도가 아닙니까 하는데 요거는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는 분양가 자체가 처음부터 높아요, 낮아요? 무지하게 높습니다. 분양가 자체가 무지하게 높기 때문에 집 살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그래도 당첨만 되면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들어갈 기회도 생기고 정부에서 투기꾼들을 근절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분양권 전매를 그냥 딱지 가지고 전매하는 거를 엄격히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입주한 이후에도 한 5년 동안은 못 팔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투기도 많이 근절될 수 있는데 얘는 아예 처음부터 비싸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들어갈 기회도 생기는데 그럴 경우는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보통 대형 평수 위주로 해서 공급하려고 할 겁니다. 대형 평수 위주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형 평수 위주로 해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했다가는 분양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돈 없는 사람은 비싸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대형 평수 위주로 해서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요? 고소득층을 상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서울에 이제 돈 많은 동네가 압구정동인데 이런 동네에다가 중국에서 10만 원에 가져온 밍크코트를요 100만 원 붙여봐야 안 팔립니다. 아예 처음부터 2천만 원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잘 팔려요. 그래야지 그런 걸 입고 다녀야 여기다 가격을 붙이고 다니죠. 특권의식을 가지면서 나는 대한민국의 초상위 계층이라는 거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형 평수 위주로 해서 초호화판으로 해갖고 가격도 무지하게 높게 설정해서 팔면이죠.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오히려 이런 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돈 없는 사람 아예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최상위권에 속하는 아파트에 사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훨씬 더 잘 팔릴 수 있는 겁니다. 시끄럽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게 더 훌륭한 제도고 나쁜 제도인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때로는 규제할 수 있고 때로는요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냐면 228페이지 예전에 한번 했는데 위쪽에 박스 하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자, 이 그 주택 법령상 분양가 규제는요 동그라미 1번에 자, 이 첫 번째 공공택지 있어 없어요? 1번에 공공택지라고 써 있죠? 예, 그래서 공공택지는요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특히 토지주택공사가 땅을 구입해서 택지 조성공사가 끝난 땅 있죠? 그런 땅을 이제 건설사가 구입해야 하네요? 예, 공공택지를 가지고 건설사가 구입하죠? 그럼 거기다가 아파트 지어야 안 줘요? 그럼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다시 할게요. 공공택지를 구입해서 아파트 짓는 건설사들은요 원칙적으로 뭘 적용한다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라 하더라도 2번 볼게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 있죠? 요것도 어디 무슨 거라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렇지만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여기에 1, 2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에 공공택지라든가 아니면 지정지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우리 공법 공부하신 분은 좀 알 텐데 일단 가볍게 하세요.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 하시면 돼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보통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300세대 미만입니다. 300세대 미만의 이 원룸형 요즘에는 소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소형주택이라든가 A 지금 쓰시나요? 공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은 뭘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마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단지형 이 연립이라든가 단지형 다세대, 그다음 소형주택 이런 것들을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됩니다. 우리 학계로는 이렇게 마시면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있어 없어요? 요거는 외국 자본이라든가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지역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인천 송도입니다. 송도. 그리고 부산에 보니까 북구 있어 없어요? 이런 데가 경제 자유구역인데 이런 데서 공급하는 아파트 있죠?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광특구라고 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지역인데 대표적인 게 서울의 이태원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근데 관광특구에서는 전부 다가 아니라 그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50층 이상이거나 아파트가 높이는 얼마요? 150m 이상인 경우있죠? 이런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해운대에 가면 가장 높은 빌딩이 LCT입니다. 말이 많은 아파트인데 101층입니다. 101층. 101층이죠? 50층 넘어가 안 넘어가요? 얘네들은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2015년부터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분양하기 시작했는데
최소 분양가가 10억에서 최대 70억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228페이지 맨 아래 보겠습니다. 맨 아래.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도시경관. 도시 무슨 거라고요? 경관.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이런 데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한다. 이렇게 학계론 목적상 공부하시면 돼요. 되셨죠? 맨 아래 볼게요. 228페이지 맨 아래 기출문제 1번 볼게요. 분양가 상한제는요,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이 자꾸 위축되니까 기존 주택 가격만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번 볼게요. 2번하고 3번 똑같은 거니까 3번만 해볼게요.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선분양제도, 후분양제도 알아볼게요. 지울게요. 자, 어디 갔냐면 요거는요, 선분양제도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딱 쳐볼게요. 요거는 선분양제도. 요거는 아파트가 완공도 되기 전에 미리 파는 거를요, 선분양. 요거는요, 아파트가 완공된 다음에 파는 거를요, 후분양제도 해줍니다. 이렇게. 자, 선분양제도는요, 극단적인 경우는 이렇게 사업부지에 울타리 딱 쳐놓고, 포크레인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지하철역 근처에 이제 빈터 빌려갖고, 분양할 수 있어 없어요? 이쪽 모델에다 지어놓고서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선분양제도입니다. 그러면 선분양하게 되면, 내가 이제 선분양 받았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거 내야 돼, 안 내야 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 가지고 아파트 짓는 겁니다. 결국은요, 소비자의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 돈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거니까 우리가 중도금 같은 거 대출 받아요, 안 받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들이 이런 우리 돈 가지고 아파트 짓는 거니까 지네들이 이자 정도는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요? 내줘야 되는데 이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납부합니다. 우리 같은 소비자가 납부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중도금 대출 받았으면 우리가 세금 이자 내야 되지 누가 내줍니까? 그잖아요? 근데 자, 후분양은요, 완성된 다음에 파는 거니까 건설사가 돈이 있어야 이거 아파트 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들 돈이 있으면 지들 돈 가지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요, 건설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차입이라는 겁니다. 차입해서 건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지네들이 돈을 빌려서 아파트 짓는 거죠? 그러면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납부해요? 건설사가 납부하지 우리가 왜 납부합니까? 건설사가 납부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자, 이 선분양제도 같은 경우에는 완공도 되기 전에 미리 파는 거 아닙니까? 미리 파는 거죠? 그러다 부도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는 좀 많이 못 봤는데, 우리 동네 가면 아파트 짓다가 뼈다귀만 남긴 상태에서 유치권 행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짓다가 부도난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게 수두룩해요. 그러면 짓다가 부도나니까 소비자가 크게 위험이 커요, 작아요? 위험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옛날에는 대한주택보증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있죠? 여기에 이제 선분양 계약할 때 그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료 내야 돼요. 보증료 내야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짓다 부도나죠? 그럼 걔네들이 대신 맡아서 아파트도 짓고 입주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날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것 같죠? 천만에요. 일단 한번 부도나면 이 다시 짓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립니다. 어떤 경우는 10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홀라당 요 집에 입주하려고 집 팔고 나왔는데 계속 입주가 늦어져 안 늦어요?
늦어지면 그때까지 계속 그 이자 같은 거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 팔고 나왔으니까 어디 전월세를 살아야 안 살아야 돼요? 월세 같은 거 살아야 되니까 그런 돈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한번 부도난 아파트는 재수 없다고 집값이 잘 안 올라옵니다. 그러한 불이익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막 평생 돈 긁어 모아서 요번에 한번 새 집 들어가려고 딱 작정하고 있었는데 계속 길어져 안 길어져? 길어지는 바람에 그 정신적인 고통이 있죠? 이게 매우 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담을 다 누가 부담해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선분양 받습니까? 후분양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애들은 선분양하려면 분양가를 매우 낮춰야 됩니다. 자, 분양가를 매우 낮춰야 그냥 팔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분명히 선분양했으니까 이 들어올 사람이 이제 정해서 안 정했어요? 정해지면 건설사는요, 아니면 시행사는 땀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델하우스에는 분명히 이태리산 고급 양변기인데 나중에 입주하고 났더니 자, 이사까지 끝내서 이 양변기에 앉았더니 주저앉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메이드 인 뭐라고 돼 있어요? 이디오피아 써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들어올 사람은 정해져 있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땀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자재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 자체가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들어올 사람은 정해져 있겠다. 그러면 아무나 막 지을 가능성이 높죠. 몰래.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정도 완공된 상태에서 분양해야 돼요. 정확히는 공부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 모델하우스를 동영상으로 딱 찍어서요, 입주한테 다 줘야 됩니다.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요, 그대로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미연에 방지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자, 근데 후분양 같은 경우는 완공된 다음에 파는 거니까 오염이 커요, 작아요? 매우 작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런 식으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분양가는 매우 높습니다. 뭐가 높다고요? 그리고 요거는 가장 큰 장점이, 요거는 완공된 다음에 파는 거니까 아주머니들이 수첩 들고 다니면서 대림아파트, 대우아파트,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다 다니면서 수첩에 적습니다. 여기는 골프장도 있네, 여기는 도서관도 있네, 여기는 양문형 냉장고도 설치해놨네, 실개천도 있네. 다 적어야 안 적어요? 적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고르려고 할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얘는 잘못 지었다가는, 품질이 떨어진 걸 지었다가는 분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 경쟁이 매우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 자체가 매우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어디냐면 230페이지 볼게요. 230페이지 맨 아래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번. 찾으셨나요? 선분양 제도는 초기에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누가 부담한다고요? 주택 구매자인 소비자가 부담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볼게요. 2번에 후분양 제도는 아무래도 그 돈이 없는 건설사는 참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 능력이 없거나 대출 못 받는 업체는요,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아파트 아예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도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부담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2번 볼게요. 후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에 비하여 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서 조달해야 되는 자금이 더 많음으로써 사업 부담도 증가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다 다음에 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오늘 했던 거를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했던 거를, 오늘 드린 프린트물이 있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요걸로 볼게요.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1번에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이런 존재는요,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따른 시장 개입 형태입니다.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는 경제적 기능이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뭐뭐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거는요, 공공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공재, 이렇게.
자, 세 번째 볼게요.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는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하러 내 돈 들여서 도로를 까냐? 나도 남들이 깔아놓으면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 도로 같은 거 깔려고 안 깔려고 해요? 안 까니까 항상 과소 생산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 갔어요?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는요, 적정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좀 어렵게 물어본 건데, 요거, 위 모드는 정부의 시장에서 개입하려는 근거다. 자, 시장 실패 같은 비효율성이라든가 부동산 투기 같은 게 있다면 개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저소득층들이 힘들게 살다는 얘기죠? 이것도 개입할 수 있는 거고,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이것도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위해서 조세를 부과하거나 부담금을 부과시키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다 정책 수단입니다.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는 근거가 아니라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책 수단이지 정부가 개입하려는 근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나요? 어렵게 물어본 겁니다. 어렵게. 이런 문제 때문에 부담금 같은 거 부과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개입하려는 수단이지 근거가 아닙니다. 필요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좀 어렵게 물어본 겁니다.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활동에 의도된 건 아닙니다. 자, 의도하지 않은, 그냥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죠.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가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장 기능으로 해결돼야 한대요. 지들끼리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기능 해결되지 않는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거를 뭐라고요? 외부 효과해 줍니다. 되셨죠?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이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상태 있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이라든가 진상조사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해결이 가능해요? 곤란해요? 곤란한 경우가 많죠. 아까 화학공장 나와, 사장 나와 그랬더니 소송해라 나올 거 아닙니까? 소송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해결하기 쉬워요? 어려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석탄 공장은 주변에 피해를 입혀 안 입혀?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외부 효과는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있다. 이렇게.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남한테 피해를 줘, 안 줘요? 담배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해요, 안 해요?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 생산 과정에서 청소 부대다.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 부의 외부 효과는요, 과대 생산, 외부 불경제는요,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는요, 최적 생산량보다 청소 부대라고 했죠?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과대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지역지구자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은요, 부의 외부 효과를, 주로 이제 부의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있죠? 연탄공장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게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너의 피분이 했으니까, 정피분이 했으니까, 정의 외부 효과는 무슨 현상이라고요? 빈피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빈피. 자, 그 다음에 토지 정책 수단 중에 토지 비축제도, 도시 개발 사업, 토지 수용제도 이런 것들은요, 직접적 개입 방식입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고,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간접적 개입 방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토지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자, 택지 소유 상한제라든가 토지 초과 이득세제, 개발권 양도제도, 공안지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들은 개초소 공격을 종료하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현재 실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용도 지역 지구제는요, 토지 중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 연탄공장이 남한테 피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용도 지역 지구제입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용도 지역은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고, 그다음 용도 지구는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 겸 취락지구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제도는 주재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하여 개발권 양도를 통하여 보존하겠다. 이거는 공부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5월 달에 할 겁니다. 개발권 양도 제도를 얘기합니다. 개발권 양도 제도. 이렇게. 자, 이런 거 할 겁니다.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뭐뭐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인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겠다. 이거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토지은행제도를 얘기합니다. 토지은행제도, 공공토지 비축제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것은 공공용지를 미리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시장의 안정이라는 것은 토지 수급 불균형, 요걸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개입하는 거를요, 토지은행제도 해줍니다. 토지은행제도. 아니면요, 토지 비축제도에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요, 자, LH공사인 토지주택공사, 어떤 사람은 토지주택금융공사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은행이라는 회계 계정을 두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 지울게요. 자, 임대주택 정책 알아볼게요. 임대료 상한을요,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사람들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다 때리시려고 하니까 10채밖에 안 남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초과 수요, 거꾸로 한다면 공급 부족 현상이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수준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자, 도배지 교체해달라면 뭐 붙이고 살라고요? 신문지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규제하는 주택 임대료 상한이 시장 임대료의 균형 임대료보다 뭐 해야 시장에 영향을 주냐면 낮아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지. 높으면 아무런 효과 없다고 했죠.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총대한다면 장기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이 감소될 것이다. 자, 감소된다. 내가 김해로 전국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직구하기 쉬워요, 어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주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거 이동이 감소된다 해줍니다.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음성적 거래로 인하여 자, 이중가격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암시장 거래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임대료를 보조한다면 저소득층대 실질소득이 향상시키는 소득 효과 때문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 준다면 단기적으로는 자, 서로 막 더 많이 소비하려다 보니까 임대료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임대료 좋아졌네. 나도 한번 임대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시장 임대료가 하락하게 됩니다.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자, 상승했다, 하락한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들에게 임대료를 보조한다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킨다. 나도 한번 임대사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 이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9번 볼게요. 무슨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 혹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 주택 바우처 제도 이렇게 합니다. 주택 뭐라고요? 바우처 이렇게. 자, 이 정도를 정리하는 게, 이거 또 있네요. 공공임대주택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이렇게 두 가지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이라든가, 자, 아니면은요, 이 공적자금 세금을 얘기합니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있죠? 그런 것들을요, 자,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합니다. 자, 장기전세주택은 일단은 전세계약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20년 이내 나와야 돼요. 자,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2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거를요, 장기전세주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는요, 이게 1,500만 원 받다가 70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건설업자가 수익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지으려고 하죠. 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에 따른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슨 초과냐면 수요 초과. 전국에서 몰려 안 몰려요? 몰린다고 했죠? 이 둘러랍이 서 있는 거를요, 수요가 초과됐다. 아니면요, 초과 수요라는 겁니다. 아파트 몇 채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지으려고 하는데 전국에서 소문 듣고 몰려 안 몰려? 이런 걸요, 초과 수요라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는요,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700만 원 받고 아파트 지으려니까 고급 자재 갖다 썼다가는 망하기 딱 좋아, 안 좋아? 좋으니까 중국산 싸구려 저질 자재 갖다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제한다. 도시경관. 기억하세요? 도시 어떻다고요? 경관.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분양제도는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주택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6번 볼게요. 자, 소비자 측면에서 무슨 제도는 공급자의 부실 시공이라든가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이거는 후분양을 얘기합니다. 후분양은 얘들의 품질 경쟁이 아주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얼른 들어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